전 세계가 에너지 절벽 앞에 서 있습니다. 석유는 고갈되고 수소는 비싸며 탄소는 지구를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산업이 멈추고 공장이 먹고 도시의 불빛이 꺼져가는 그때 믿기 힘든 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마존, 아람코, 삼성, SK, 미쓰비시 세 개의 거대 기업들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스타트업에 그날 무려 4천억 원을 쏟아부었다는 겁니다. AI 시대에 모두가 데이터에 투자하던 그 시기 이 회사만은 오직 에너지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놓은 기술은 지금껏 인류가 불가능이라 단정지었던 벽을 부셔버렸습니다. 전 세계 학계가 충격에 빠지고 연구자들은 이건 혁명이다 라며 놀라워했죠. 더욱 놀라운 건 그 기술의 근원이었습니다. MIT 출신의 젊은 박사 4명, 그들의 국적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이번엔 또 무슨 일을 해낸 겁니까? 석유가 사라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해 보셨습니까? 2030년 저는 그 답을 목격했습니다. 나사 출신 기술자로서 20년간 에너지를 연구했지만 그날의 충격은 제 모든 상식을 무너뜨렸습니다. 전 세계가 동시에 멈추기 시작했죠. 제 이름은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MIT에서 기계공학 박사를 받았고 나사 제트 추진 연구소에서 15년간 추진체를 연구했습니다. 지금은 캘리포니아 퓨처리움 에너지 펀드에서 수석 기술 자문으로 일하고 있죠. 그날 아침은 평범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뉴스를 켰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뜬 숫자를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원유 배럴당 300달러. 전날까지만 해도 100달러였습니다. 하루 만에 3배가 됐다는 겁니까? 저는 곧바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속보가 연달아 떴죠. 중동 최대 석유 수출항 폭발. 원유 공급망 완전 마비. 유가 폭등. 전 세계 증시 패닉. 화면 속 중동 항구는 불타고 있었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죠. 석유 탱크들이 연쇄 폭발하는 장면이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20년간 에너지를 다뤘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니, 광경이 문제가 아니었죠. 이건 시작이었습니다. 끝의 시작 말입니다. 사흘 뒤 유럽 전역에 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독일 자동차 공장들이 멈췄고 파리 지하철이 써버렸죠. 중국은 어땠겠습니까? 상하이 항구의 컨테이너선들이 발이 묶였습니다. 연료가 없었으니까요. 미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전력망이 불안정해졌고 주유소마다 긴 줄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패닉에 빠졌죠.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대체 에너지마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태양광 패널 생산이 중단됐습니다. 부품 공급망이 끊겼죠. 풍력 발전소는 유지보수 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그럼 수소는 어떻겠습니까? 저는 수소를 평생 연구했습니다. 나사에서 로켓 연료로 쓸 액체 수소를 다뤘죠. 그래서 압니다. 수소가 얼마나 다루기 어려운 에너지인지 말입니다. 수소는 저장이 어렵습니다. 운송은 더 어렵죠. 엄청난 압력으로 압축하거나 영하 253도로 냉각해야 합니다.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죠. 그런데 원유 가격이 폭등하면서 수소 운송비까지 덩달아 치솟았습니다. 각국 정부의 수소 프로젝트들이 연쇄 취소되기 시작했죠. 탄소 중립. 그건 이제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인류는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는 걸 말입니다. 회사 회의실 분위기도 싸늘했습니다. 투자자들은 패닉 상태였고 동료 자문위원들은 말을 잃었죠. 모두가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때였습니다. 한 동료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뭔가 개발했다던데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국이요? 네. MIT 출신 젊은 박사 4명이 만든 스타트업이래요. 석유를 대체할 신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다 누군가 비웃었죠. 한국 스타트업이 에너지 판도를 바꾼다고요? 말이 됩니까? 저도 동감이었습니다. 한국은 전자제품 잘 만드는 나라 아닙니까? 반도체, 스마트폰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에너지 기술이라니요? 그것도 나사와 유럽 우주국도 못 푼 문제를 말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제 책상 위에 문서 한 장이 놓였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회람되는 분석 자료였죠. 제목을 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한국 기업 아지, 암모니아 기반 수소 운반 기술 개발. 암모니아라고요? 저는 문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겼죠. 그리고 한 문장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암모니아를 수소 운반체로 전환. 기존 운송비의 10분의 1 수준.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암모니아요? 농업용 비료로 쓰는 그 암모니아를 에너지 운반체로 쓴다고요? 말이 안 됩니다. 저는 20년간 수소를 연구했지만 암모니아로 운반한다는 발상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문서를 덮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죠. 이게 진짜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가능하다면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한국 기업 아지를 검색했죠. 화면에 작은 회사 로고가 떴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봐야겠다고 말입니다. 일주일 뒤 저는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태평양이 보였습니다. 끝없는 바다를 보며 생각했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하고 말입니다. 한국이요? 솔직히 말씀드리죠.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전자제품은 인정합니다. 삼성 휴대폰, LG 텔레비전 잘 만들죠. 그런데 에너지 기술이라니요? 그것도 나사조차 풀지 못한 수소 운반 문제를 말입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인천공항이었죠. 공항을 빠져나오는 순간 저는 멈칫했습니다. 이 도시는 달랐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 위 차들이 질서정연하게 달렸습니다. 빌딩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죠. 그런데 묘하게 정돈돼 있었습니다. 기계처럼 움직이는 도시였습니다. 질서, 속도, 집중이 느껴졌죠. 택시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서울은 늘 이렇게 빠릅니까? 기사가 웃었습니다. 빨리빨리 해야죠. 안 그러면 뒤처집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언가 이해되기 시작했죠. 다음 날 아침, 아지 연구소를 찾아갔습니다. 강남구 어느 빌딩 4층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작았죠. 나사 연구소와는 비교도 안 되는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랐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긴장감이 흘렀죠. 연구원들이 모니터 앞에 앉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젊었습니다. 대부분 30대 초반으로 보였죠.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앤더슨 박사님이시죠? 저는 김준호입니다. 아지의 CTO입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의 손은 단단했죠. MIT 출신이시라고 들었습니다. 김준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네. 박사님 논문 읽었습니다. 수소 저장 기술에 관한 거 말입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제 논문을 알고 있다니요?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벽면에 화이트보드가 가득했죠. 복잡한 화학식과 그래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김준호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박사님, 수소의 문제가 뭡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장과 운송입니다. 부피가 크고 압력이 높아야 하죠. 맞습니다. 그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암모니아 분자 구조가 나타났죠. 그래서 우리는 암모니아를 썼습니다. 암모니아요? 네. 암모니아는 질소 하나의 수소 셋입니다. NH3이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기초화학이니까요. 암모니아는 상온에서 액체로 저장됩니다. 수소보다 훨씬 다루기 쉽죠. 운송 비용이 10분의 1입니다. 김준호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우리는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분리하는 촉매를 개발했습니다. 효율은 기존 방식의 8배입니다. 숫자가 화면에 떴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8배라고요? 검증은 하셨습니까? 3번 했습니다. 결과는 동일했죠. 김준호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확신에 차 있었죠.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요? 정말 가능하다면 수소 경제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저장도, 운송도, 비용도 말입니다.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준호가 일어섰습니다. 연구실로 향했죠.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한쪽 벽면에 실험 장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중앙에 은색 탱크가 있었습니다. 암모니아 저장 탱크였죠. 내일 실험합니다. 참관하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연구소를 나서며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그들은 젊었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죠. MIT 출신답게 이론도 탄탄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왜일까요? 어쩌면 제 자존심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미국 나사에서 15년간 연구했지만 풀지 못한 문제를 한국의 젊은 박사들이 풀었다니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가 제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이었습니다. 실패를 모르는 눈빛이었죠. 확신에 찬 눈빛 말입니다.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이 빛나고 있었죠.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이 도시는 잠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 실험이 성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패하면 또 어떻고요?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죠. 저는 그들이 실패하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제 20년 경력이 부정당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요. 성공하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정말 가능하다면 세상이 바뀌니까요. 모순이었습니다. 새벽 3시, 저는 여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창밖에 서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죠. 내일이면 알게 되겠지. 다음 날 아침 9시, 저는 다시 연구소 실험실에 서 있었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긴장감이 흘렀죠. 4명의 연구원이 각자 위치에 섰고 김준호는 중앙 제어판 앞에 섰습니다. 저는 뒤쪽 벽에 기댄 채 팔짱을 꼈습니다. 실험실 중앙에 은색 반응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냉장고만 한 크기였죠. 하지만 그 안에서 일어날 반응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암모니아를 수소로 분리하는 고압 반응입니다. 잘못되면 폭발합니다. 나사에서 수없이 봤습니다. 로켓 연료 테스트 중 폭발 사고 말입니다. 고압 반응이 얼마나 위험한지 제 몸이 기억하고 있었죠. 김준호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시작합니다. 모니터에 숫자들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압력 게이지가 움직였습니다. 1기압, 3기압, 5기압. 천천히 올라갔죠. 반응기에서 낮은 웅웅거림이 들렸습니다. 금속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10기압을 넘어섰습니다. 제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온도계 숫자도 올라갔습니다. 300도, 400도, 500도. 반응기 표면에서 아지랑이가 피어올랐습니다. 열기가 느껴졌죠. 연구원들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15기압. 압력이 계속 상승했습니다. 반응기의 떨림이 더 커졌죠. 바닥까지 진동이 전해졌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 압력이면 위험 구간입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임계점이죠. 김준호의 손가락이 다음 버튼 위에 멈췄습니다. 촉매 투입 버튼이었습니다. 그가 눌렀습니다. 순간 반응기 내부에서 푸른 빛이 번쩍였습니다. 플라즈마였습니다. 모니터의 그래프가 요동쳤습니다. 수소 농도가 급격히 치솟기 시작했죠. 10%, 25%, 40%.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반응기의 떨림이 더 격렬해졌습니다. 쿵쿵거리는 소리가 났죠. 마치 심장이 뛰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삑, 삑, 삑. 경보음이 터졌습니다. 압력 게이지가 붉은색으로 변했습니다. 20기압, 23기압, 25기압. 압력이 너무 높습니다. 한 연구원이 외쳤습니다. 김준호가 냉각 밸브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밸브를 돌렸죠. 하지만 반응기에서 쉬타는 소리만 났을 뿐 압력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밸브가 막혔습니다. 제 온몸이 굳었습니다. 이건 최악입니다. 압력이 계속 올라가면 폭발합니다. 암모니아 증기와 함께 말이죠. 27기압, 29기압. 김준호가 장갑을 집어들었습니다. 재빨리 끼고는 반응기로 다가갔습니다. 수동 밸브가 있었습니다. 반응기 옆면에 붙어 있었죠.
하지만 그 주변은 이미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김준호가 밸브에 손을 뻗었습니다. 지지직. 장갑이 녹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타는 냄새가 났죠.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빨을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손을 떼지 않았죠. 밸브가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쉬익. 하얀 증기가 분출됐습니다. 압력이 빠지기 시작했죠. 28기압, 26기압, 23기압. 경보음이 멈췄습니다. 김준호가 비틀거렸습니다. 손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장갑이 녹아 손에 달라붙어 있었죠. 다른 연구원이 달려가 그를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김준호는 다시 제어판 앞으로 갔습니다. 모니터를 봤죠. 수소 농도 그래프가 여전히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60%, 75%, 85%. 실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90%, 95%. 그래프가 정점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모니터에 한 줄이 떴습니다. H99.8% 퓨러티. 순도 99.8%.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불가능한 숫자였습니다. 암모니아에서 이렇게 높은 순도로 수소를 추출했다니요? 다른 모니터에 추가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운송비 절감률 90%. 효율 향상 8.3배. 탄소 배출 0.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진짜입니까? 정말 가능한 겁니까? 20년간 나사에서 전 세계 연구소에서 풀지 못한 문제였습니다. 수소 저장과 운송의 난제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의 작은 연구실에서 그 답이 나왔습니다. 한 연구원이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죠. 김준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다른 연구원들도 모니터를 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지금 인류 에너지의 새로운 심장을 보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이 붉었죠. 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악수를 청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김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화상 입은 손이었지만 힘이 있었죠. 감사합니다, 박사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할 건 없었습니다. 제 편견이 무너진 것 뿐이었으니까요. 그날 암모니아는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세계관이 폭발했습니다. 실험 성공 이틀 뒤 한국 언론이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석유시대 종말, 한국 기술이 문을 연다. 암모니아 혁명, 세계 에너지 판도 뒤바꾼다. 서울의 주요 방송사들이 아지를 집중 조명했고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에는 김준호와 연구진의 사진이 걸렸습니다. 한국은 환호했죠. 하지만 미국은 달랐습니다. 캘리포니아 본사로 돌아온 저는 냉랭한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실험 영상과 데이터를 정리해서 투자심사회의에 제출했지만 반응은 싸늘했죠.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느낄 수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고 수석 자문위원 제임스는 팔짱을 낀 채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앤더슨 박사, 정말 이 데이터를 믿으십니까? 제임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죠. 직접 봤습니다. 실험 현장에 있었고 모든 과정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 스타트업이 나사도 못 푼 문제를 풀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다른 투자자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는 에너지 섹터에서 30년간 일한 베테랑이었죠. 숫자가 증명합니다. 순도 99.8%, 운송비 90% 절감, 효율 8.3배 향상입니다. 제가 보고서를 들어올렸습니다. 데이터 조작일 가능성은 생각 안 하셨습니까? 한국 기업들, 과거에도 수치 부풀리기로 문제된 적 많지 않습니까? 제임스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끌어올랐습니다. 분노였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제 신뢰만 떨어질 뿐이었으니까요. 조작이라면 제가 속았다는 겁니까? 나사에서 15년간 추진체를 연구한 제가 실험 데이터를 구분 못한다는 겁니까? 제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투자자가 말했죠. 기술은 인정한다 쳐도 상용화는 다른 문제입니다.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글로벌 인프라를 감당할 리 없습니다. 공급망도 물류망도 자본도 부족하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설득이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죠. 그들은 처음부터 믿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유만으로 말입니다. 투자권은 보류하겠습니다. 더 확실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제임스가 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요. 며칠 뒤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미국 에너지위원회에서 공식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아지 암모니아 수소 기술, 데이터 조작 가능성 80%. 보고서는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의심만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이걸 대서특필했죠. 한국 에너지 기술, 신뢰성 논란. 아지 데이터 조작 의혹, 투자자들 발빼나. 유럽 언론도 가세했습니다. 프랑스 르몽드는 동양에 과장된 혁신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검증되지 않은 한국 기술에 대한 우려를 다뤘습니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쏟아지는 기사들을 보며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누가 먼저 의심을 제기하느냐였죠. 한국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앞서간다. 검증 없이 과장한다는 목소리들이었습니다. 김준호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언론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답장은 다음 날 왔습니다. 짧았지만 단호했죠. 시간이 진실을 말할 겁니다. 우리는 연구를 계속하겠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비웃음 속에서도 의심 속에서도 그들은 자신들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안에서 무언가 명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말입니다. 저는 다시 제임스에게 찾아갔습니다. 재검증을 하겠습니다. 제 비용으로 독립적인 검증단을 꾸려서 다시 한국에 가겠습니다. 제임스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실 겁니까? 그들이 틀렸다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맞다면 우리가 역사상 가장 큰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임스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재검증에서도 의심스러운 점이 나오면 이 건은 완전히 폐기합니다. 저는 동의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한국행 티켓을 예매했습니다. 이번엔 MIT와 스탠포드에서 독립검증단 3명을 섭외했죠. 모두 에너지 분야 권위자들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확실하게 증명하겠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줄 시간입니다. 일주일 뒤 저는 MIT 출신 검증단 3명과 함께 다시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3시 아지 연구소는 조용했습니다. 언론에 알리지 않은 비밀 재실험이었죠. 이번엔 완벽하게 검증해야 했습니다. 의심의 여지를 남겨서는 안 됐습니다. 김준호가 연구소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직 화상 치료 붕대가 감겨 있었죠. 다시 오셨네요.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이번엔 독립검증단을 데려왔습니다. MIT 에너지 연구소 스티븐 교수, 스탠포드 화학공학과 레이첼 교수, 그리고 켈텍 촉매 연구팀 데이빗 박사입니다. 세 사람이 차례로 악수를 나눴습니다. 표정은 중립적이었지만 눈빛에는 회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당연했죠. 그들도 보고서를 읽고 왔을 테니까요. 실험실로 들어갔습니다. 김준호가 새로운 반응기를 가리켰습니다. 이전 것보다 조금 작았지만 구조가 달라 보였습니다. 지난 실험 이후 촉매 구조를 개선했습니다. 백금 대신 루테늄 기반 나노 입자를 사용했죠. 반응 온도를 200도 낮췄고 효율은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스티븐 교수가 반응기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손으로 표면을 더듬으며 세밀하게 살펴봤죠. 촉매 샘플을 먼저 분석하겠습니다.
성분 검증부터 해야 합니다. 김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용기를 건넸습니다. 검은색 가루가 담겨 있었습니다. 루테늄 촉매였죠. 레이첼 교수가 휴대용 분광기로 샘플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10분 정도 지났을까요? 그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입자 크기가 5나노미터 이하네요. 이 정도면 표면적이 엄청나게 넓을 겁니다. 반응 효율이 높을 수밖에 없겠어요.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회의적이던 목소리에 약간의 놀라움이 섞여 들어갔죠. 데이빗 박사가 반응기 설계도를 요청했습니다. 김준호가 태블릿을 건넸고 박사는 한참 동안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열교환 시스템이 독특하네요. 반응열을 재활용하는 구조입니까? 맞습니다. 암모니아 분해 반응에서 나오는 열을 다시 예열에 사용합니다.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거죠. 김준호가 설명했습니다. 3명의 검증단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들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실험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준호가 말했습니다. 이번엔 모든 과정을 검증단이 직접 확인했습니다. 암모니아 주입량부터 압력 설정, 온도 조절까지 하나하나 체크했죠. 그들은 심지어 자신들이 가져온 측정 장비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새벽 4시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반응기가 작동하기 시작했고 모니터에 데이터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3장 때처럼 급격한 압력 상승이 없었습니다. 개선된 냉각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했죠. 온도가 400도에 도달했습니다. 촉매가 투입됐습니다. 반응기 내부에서 희미한 빛이 번쩍였습니다. 플라즈마 반응이 시작된 겁니다. 수소 농도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20%, 40%, 60%. 스티븐 교수가 자신의 측정기를 확인했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우리 장비도 같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80%, 90%, 95%. 그래프가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H99.9% 퓨러티. 이전보다 순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99.9%였습니다. 레이첼 교수가 숨을 삼켰습니다. 효율은 어떻게 나옵니까? 김준호가 다른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기존 대비 12배입니다. 에너지 투입량 대비 수소 생산량이 12배 향상됐습니다. 실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데이빗 박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불가능을 뒤집은 겁니다. 이론적으로만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수준입니다. 스티븐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게다가 기존 석유화학 플랜트 설비를 그대로 쓸 수 있겠네요. 별도 인프라 구축이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그가 김준호를 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닙니다. 에너지 문명의 진화입니다.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자들이 회의적이었던 그들이 한국 스타트업의 기술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실험이 끝난 뒤 검증단은 상세한 보고서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실험 영상이 유출된 겁니다. 누가 어떻게 했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연구소 내부 누군가가 몰래 촬영했을 겁니다. 영상은 학계 커뮤니티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MIT, 스탠포드, 옥스퍼드, 도쿄대 에너지 연구 네트워크를 타고 급속도로 확산됐죠. 이틀 만에 전 세계 에너지 학계가 들끓었습니다. MIT 학회 게시판에는 이건 수학이 현실이 된 순간이다라는 댓글이 달렸고 스탠포드 교수진 채팅방은 토론으로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제 이메일함이 폭발했습니다.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파트너십을 논의하고 싶습니다. 중동 사우디 아람코에서도 메일이 왔습니다. 기술 이전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합니다. 독일 지멘스, 프랑스 토탈 에너지, 영국 BP까지 줄을 섰습니다. 저는 전율했습니다. 드디어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김준호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죠. 앤더슨 박사님, 이건 우리 기술이 아닙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인류의 기술입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한 달 뒤 서울에 세계가 모였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컨소시엄이 구성됐습니다.
사우디 아람코, 일본 미쓰비시, 독일 지멘스, 미국 엑슨모빌까지 총 17개 기업과 6개국 정부 대표단이었죠. 총 투자 규모는 4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실시간 공개 시연이었죠. 그것도 그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말입니다. 성공하면 즉시 투자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하지만 실패하면 모든 게 끝입니다. 아람코 기술이사의 말이었습니다. 냉정했지만 현실적이었죠. 시연일은 2주 뒤로 정해졌습니다. 아직 연구소는 준비에 돌입했고 저도 그들과 함께 밤을 지새웠습니다. 김준호는 잠을 거의 자지 않았습니다. 반응기를 점검하고 또 점검했죠. 모든 밸브, 모든 센서, 모든 배관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가 연구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났죠. 시연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지는 더 큰 장소를 빌렸습니다. 서울 코엑스 컨벤션홀이었죠. 무대 중앙에 대형 반응기가 설치됐고 주변에는 실시간 데이터를 보여줄 대형 스크린들이 둘러쳤습니다. 오전 10시 참석자들이 입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의 임원들, 회색 양복의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세계 각국 언론인들까지 약 300명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무대 뒤에서 김준호가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오전 11시 시연이 시작됐습니다. 김준호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조명이 그를 비췄죠. 그는 마이크를 잡고 침착하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은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 시스템입니다. 실시간으로 모든 데이터를 공개하겠습니다. 스크린에 반응기 내부 영상이 떴습니다. 카메라 여러 대가 다각도로 촬영하고 있었죠. 조작이나 속임수가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암모니아 주입이 시작됐습니다. 투명한 배관을 통해 액체가 흘러가는 게 보였습니다. 참석자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죠. 압력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스크린에 실시간 그래프가 떴습니다. 5기압, 10기압, 15기압. 온도도 상승했습니다. 300도, 400도, 500도.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대 옆에서 손에 땀을 쥐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삑, 삑.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스크린에 붉은 경고 메시지가 떴습니다. 냉각 시스템 이상. 객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준호가 급히 제어판으로 달려갔습니다. 모니터를 확인했죠. 냉각수 순환 펌프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연구원이 외쳤습니다. 550도, 580도, 600도. 이 온도에서 냉각이 안 되면 반응기가 과열됩니다. 최악의 경우 폭발할 수 있죠. 객석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누군가 일어서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0초 안에 냉각하지 못하면 시스템을 종료하겠습니다. 아람코 이사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죠. 김준호가 백업 펌프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메인 펌프와 백업 펌프가 동시에 고장난 겁니다. 수동으로 냉각수를 주입하겠습니다. 김준호가 외쳤습니다. 그는 반응기 옆으로 달려갔습니다. 긴급 수동 밸브가 있었죠. 하지만 그 밸브는 반응기 바로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이미 표면 온도가 200도를 넘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위험합니다. 멈추시오. 하지만 김준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열 장갑을 끼고 밸브에 손을 뻗었습니다. 객석의 카메라들이 모두 그를 향했습니다. 300명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집중됐죠. 김준호가 밸브를 잡았습니다. 장갑 너머로 열기가 전해졌을 겁니다.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그는 이빨을 악물고 밸브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쉬익. 냉각수가 분사되기 시작했습니다.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했죠. 600도, 580도, 550도. 경보음이 멈췄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죠. 김준호가 다시 제어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실험을 계속하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촉매가 투입됐습니다. 반응기 내부에서 푸른 빛이 번쩍였습니다. 수소 농도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40%, 60%, 80%. 스크린의 그래프가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90%, 95%, 99%. 그리고 멈췄습니다. H99.9% 퓨러티.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준호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효율 기존 대비 13배. 탄소 배출 0. 상용화 가능 시점 즉시. 객석에서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아람코 이사였습니다. 그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한 명씩, 두 명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객석 전체가 기립박수를 보냈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이 앞다투어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작은 한국 스타트업이 세계를 무릎 꿇렸습니다. 시연이 끝난 뒤 계약서 사인이 줄을 이었습니다. 아람코가 1천억 원, 미쓰비시가 800억 원, 지멘스가 6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저는 무대 뒤에서 김준호를 찾았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괜찮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김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20년간 저는 미국 기술만이 세계를 바꾼다고 믿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한국 기술이 인류를 구할 거라 확신합니다. 김준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는 과학이 아니라 신념을 받습니다. 시연이 끝난 지 불과 3시간 만에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CNN이 가장 먼저 속보를 냈습니다. 한국 스타트업, 석유 대체 기술 공개 성공. 이어서 BBC, NHK, 알자지라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보도했죠. 서울 코엑스의 시연 장면이 전 세계로 생중계됐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뉴스 채널을 돌려가며 지켜봤습니다. 각국 앵커들의 표정이 흥분으로 가득했죠. 에너지 혁명의 시작이라는 자막이 화면 하단을 가로질렀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다음 날 아침에 왔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가 개장하자마자 원유 선물 가격이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배럴당 280달러였던 가격이 1시간 만에 220달러로 떨어졌죠. 시장이 패닉에 빠진 겁니다. 런던 브렌트유도 똑같았습니다. 20% 폭락했습니다. 석유 관련 주가들이 연쇄 하락했고 사우디 리야드 증시는 거래가 일시 중단됐습니다. 제 휴대폰에 긴급 뉴스 알림이 쏟아졌습니다. 역대급 유가 폭락, 석유 시대 종말 신호,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시작. 더 놀라운 건 물류 시장의 반응이었습니다. 중동발 석유 운반선 예약이 급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석유 선박 물동량 40% 급감이라고 보도했죠. 선박 회사들이 항로 조정에 들어갔고 일부는 암모니아 운반선 전환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경제 구조 자체가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가장 극적인 변화는 언론의 태도였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한국 기술 신뢰성 논란, 데이터 조작 의혹을 다루던 바로 그 언론들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일면 톱으로 다뤘습니다. 21세기 최대 혁신, 한국에서 시작되다. 뉴욕타임스는 김준호와 연구진을 집중 조명하며 MIT 출신 천재들이 만든 기적이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냈죠. 프랑스 르몽드는 어땠겠습니까? 한 달 전 동양에 과장된 혁신이라고 비꼬던 바로 그 신문이 이제는 인류를 구할 한국의 젊은 과학자들이라는 칼럼을 실었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진실은 변하지 않았는데 세상의 시선만 180도 바뀐 겁니다. 결국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죠. 3일 뒤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우디 아람코 회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세계 최대 석유 기업의 수장이 공개석상에 나선 겁니다. 우리는 한국의 암모니아 수소 기술을 적극 도입할 것입니다. 석유 시대는 천천히 막을 내릴 것이고 우리는 새로운 에너지 시대를 준비하겠습니다. 그의 발언은 폭탄이었습니다. 석유로 먹고 사는 나라의 대표가 석유의 종말을 인정한 겁니다.
그것도 한국 기술 때문에 말입니다.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 사장도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 기술진과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우리는 배울 준비가 돼 있습니다. 독일 지멘스 CEO는 더 직설적이었죠. 유럽이 놓친 기회를 한국이 잡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을 따라가야 합니다. 저는 이 발언들을 들으며 전율했습니다. 세계 최고 기업들이 한국 앞에서 겸손해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MIT가 긴급 국제 에너지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주제는 암모니아 수소 혁명과 미래 에너지 전망이었죠. 초청 연사로 김준호와 아지 연구진이 선정됐습니다. 저도 참석했습니다. MIT 강당에는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교수진, 학생들, 연구원들, 그리고 글로벌 기업 임원들까지 자리를 가득 메웠죠. 김준호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조명이 그를 비췄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마이크를 잡았죠. 20년 전 저는 이 대학에서 수소 저장 기술을 공부했습니다.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셨죠. 이건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상용화는 불가능하다고 말입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가능을 믿지 않는 세대입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그리고 증명했습니다. 기술의 한계는 인간의 의지로 넘어설 수 있다는 걸 말입니다. 그가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실험 데이터가 화면에 가득 찼죠. 40분간의 발표가 끝났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고 수많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김준호와 연구진은 하나하나 정확하게 답변했죠. 발표가 완전히 끝나자 강당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한 사람이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마치 물결처럼 한 명씩 두 명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3,000명 전체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MIT 강당에서 세계 최고의 두뇌들이 한국의 젊은 과학자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뒤 저는 김준호를 찾아갔습니다. 복도에서 그를 만났죠. 축하합니다. 이제 세상이 당신들을 인정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김준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박사님, 처음 의심하셨죠?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그랬습니다. 한국 스타트업이 나사를 넘어선다는 게 믿기지 않았으니까요. 이해합니다.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김준호가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20년간 저는 미국 기술만이 세계를 바꾼다고 믿었습니다. 나사의 로켓, 실리콘밸리의 혁신,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죠. 김준호가 제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혁신의 국경은 없다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한국 기술이 인류를 구할 거라 확신합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창가에 서서 보스턴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6개월 뒤 저는 사우디아라비아 사막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눈앞에 거대한 플랜트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한국과 사우디가 공동으로 건설한 세계 최초의 블루 암모니아 플랜트였죠. 높이 50m의 은색 탱크들이 사막 지평선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양국 정상이 참석했고 전 세계 언론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김준호와 연구진도 무대에 올랐죠. 스위치가 켜졌습니다. 플랜트가 웅웅거리며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파이프를 따라 암모니아가 흘렀고 거대한 터빈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소가 생산되고 전기가 만들어졌죠.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기가 깨끗했습니다. 연기도 매연도 없었습니다. 탄소 배출 제로였으니까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숨을 멈췄습니다. 에너지가 흐르는데 공기는 맑았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었습니까? 그로부터 한 달 뒤 유럽이 움직였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이 한국형 암모니아 시스템 도입을 결정했죠. 아프리카 케냐도 남미 칠레도 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세계로 파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연구소에서 배운 젊은 엔지니어들이 베를린에서
나이로비에서, 산티아고에서 기술을 전수했습니다. 이번엔 한국이 가르치는 쪽이었습니다. 1년 뒤 UN 기후변화 협약 총회가 열렸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채택됐고 전 세계가 탄소 제로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석유 때문에 벌어지던 중동 분쟁도 서서히 잠잠해졌죠. 그해 가을, 아지는 UN 기후기술상을 받았습니다. 김준호가 단상에 올라 연설했습니다. 우리는 불가능을 믿지 않는 세대입니다. 기술의 한계는 인간의 의지로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은 인류 모두의 것입니다. 전 세계가 그의 말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객석 뒤편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죠. 그날 밤 저는 다시 서울에 왔습니다.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강물이 반짝이고 건너편 빌딩들이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처음 이 도시에 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회의와 의심으로 가득했던 그때 말입니다. 한국 스타트업이 세상을 바꿀 거라는 말을 믿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한국이 인류의 미래라는 걸 말입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더 많은 별이 보였습니다. 공기가 맑아진 덕분이었죠. 에너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만든 사람들의 신념은 세상을 밝힙니다. 석유의 시대가 끝났다는 말은 인간의 탐욕이 멈췄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구의 하늘은 조금 더 푸르러졌습니다. 저는 이제 묻지 않습니다. 누가 앞서가는가가 아니라 누가 세상을 바꾸는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한국이었습니다. 한강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오랜 세월 에너지의 종말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기술은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석유는 사라졌지만 희망은 남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세기의 심장은 한국에서 뛰고 있었습니다.